꼭 들으셔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227페이지 수행 8번부터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매출 유형 11번, 13번, 17번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매입 유형 51번, 53번, 54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54번 유형에 요 앞 시간에서 9월 25일 날 그랜저라는 승용차를 취득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250만 원 세액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거죠.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세금 계산서에 있으면 54번 유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마지막에 했고요.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수행 8번은 뭐냐면 이제 이 차량을 샀으니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구, 코드는 이걸 쓰고 자산명은 이렇게 입력하고 취득 날짜는 안 알려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주면 이거 거래 작성일자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정액법 알려줘야 되죠. 신규 취득 금액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 원래 시험에서는 이거 안 알려줍니다. 신규 취득 금액. 왜요? 여기 위에 세금 계산서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공급가액으로 하든지 합계로 하든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합계를 취득 금액으로 하느냐? 이 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은 자산의 취득 금액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승용차의 취득 금액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표로 취득 금액이라고 해서 딱 찍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세금 계산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랜저가 아니라 화물차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물차였다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니까 54번 유형이 아니라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하시오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등록을 하면서 취득금액은 세금을 뺀 공급가액이 취득금액으로 가야 돼요. 왜? 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른 자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차량 운반구로 보는 게 아니고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공제받는 차량은 취득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화물차였다면 취득금액을 2,500으로 하지만 이거는 그랜저였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 못 받으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서 2,750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취득금액 2,750이다 이게 딱 찍어줬다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찍어줍니다. 위에 거 보고 입력하라. 내용연수 당연히 알려줘야죠. 경비구분도 알려줍니다. 왜? 경비구분을 안 알려줬을 때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이 차가 어디에서 쓰는 거지? 이걸 봐야 돼요. 영업부에서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경비구분이 여기 800번대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지금 전표 입력하다 보면 800번대 계정 과목이 다 뭐냐면 판매관리비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정자산은 나중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감가상각을 할 때 그 감가상각비가 800번대 감가상각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여기가 800번대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차를 어디서 쓰느냐 이거예요. 영업부에서. 그러면 선생님은 영업부 말고 회계팀에서 쓰면 판매관리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회계팀도 관리부서예요. 회계팀, 구매는 다릅니다. 회계팀, 총무팀, 이런 영업부 이런 데는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소매업, 여러분 FAT 1급은 무조건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다 800번대. 전부 800번대. 그런데
여러분 급수가 올라가면은 TAT 2급과 1급은 제조업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조업. 제조업은 만약에 이 승용차를 생산부에서 사용한다거나 구매부에서 사용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생산부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죠. 구매부는 그 제조를 하기 위해서 원료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제조원가예요. 예? 구매부나 생산부가 접대비로 지출한다든가 지금처럼 차를 산다든가 이러면 제조원가. 그때는 코드를 500번대 코드를 쓰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를.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FAT 1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산부냐 구매부냐 이게 아예 안 나오니까. 왜? 도소매업에는 생산부나 구매부는 있을 수 있겠네요. 구매부는 사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나 구매부의 그 구매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 두 번째 해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제가 회사를 안 바꿨습니다. 네. 회사 코드 6000번이죠. 우리 연습하는 게. 여러분도 6000번으로 지금 해놓으셨죠? 네. 고정자산 등록하셔가지고요. 이 위에서는 그냥 엔터를 3번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밑으로 커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하나 봐요. 네.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도 차량 운반구니까 여기 코드 208번이 차량 운반구죠? 208. 그러면 차량 운반구 개념 과목 딱 나타납니다. 자, 자산 거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코드 2002. 그 다음에 자산명은 승용 7466. 취득일 2020 0925. 네.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에다 입력합니다. 이유는 뭐냐?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정액법 나중에 여기 와서 고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직접은 못 고칩니다. 정액법 고치는 건 9번에서 고치면 돼요. 자, 먼저 이 취득일이 2020년도 당기에 취득한 것은 전부 다 이 4번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나머지 저기 있는 2019년도에 취득한 거 이런 것들은 기초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번 신규에다가 2,75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9번에서 여기서 감가상각 방법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이니까 9번에 커서를 딱 갖다 놓으면 밑에 보이죠? 0 정률 1 정액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 그러면 정액법 입력되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밑으로 내려왔죠? 10번이죠? 거기다 내용연수 입력하는 거예요. 5 하고 엔터. 그리고 800번 때는 경비구문은 여기 기본이 800번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안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83만 3천원의 감가상각비가 20번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게 정말 맞는지? 자, 2750에 사가지고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1년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750만원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누기 5 해보세요. 그러면 1년치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9월 달에 샀습니다. 자동차를. 그러면 9월 달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9, 10, 11, 12. 4개월이죠. 연말까지 4개월. 9, 10, 11, 12. 그래서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는 거예요. 4개월치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이런 계산 꼭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2750만원 나누기 5 곱하기 4 나누기 12는 네 나오죠? 이 금액과 똑같죠? 183만 3,333원 소수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할 때 이걸 계산해서 넣지는 않아요. 더존 프로그램에서 이 스마트 A가 계산을 다 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뭐하러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론 시험이 있잖아요. 이론 시험. 이론 시험에서 감각삼각하는 문제 자주 낸단 말이에요. 정액법이다, 정렬법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도 여기서 계산된 게 있으면 한 번씩 계산해 봐야 돼. 정말 맞는지.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거하고 맞게 계산이 되는지 이렇게 해본다 이겁니다. 자, 등록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 닫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어요. 자, 승용차를 사면 또 뭐 또 해야 되느냐? 업무용 승용차로 쓸 거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해야 됩니다. 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그래가지고 여기 승용차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여기다 다 제시를 했어요. 이거 보고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어디에 메뉴가 있느냐?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 해본 기억나시죠?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기초정보관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거 하나 보입니다. 64보에 246 하나.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다가 코드 102죠. 102 엔터. 차 번호 25에 한글 5. 그 다음에 7466. 그리고 엔터. 차종 그랜저. 그리고 엔터. 회사니까 회사에다 놓고 엔터. 사용하니까 사용에다 놓고 엔터. 내려오면 다시 위에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방금 고정자산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 코드를 검색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자동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여기 도움말 단추 누르셔서 7466 두 번째 거 선택합니다. 취득일도 나와 있죠. 9월 25일. 자, 그런 다음에 밑에 확인 누르면 여기까지는 자동 완성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나머지 8번부터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기초주행거리 그거 나와 있죠? 5km. 엔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선택되어 있죠? 엔터. 보험기간 2020-0925 2021-0925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보험기간까지.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여러분이 처음 했을 때하고 지금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구나. 보험기간을 입력하시오 하면 어디에 가서 보험기간을 입력할 수 있겠구나. 메뉴가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뭐뭐 입력했었는가를 기억을 해보세요. 기초주행거리 같은 거 입력했죠. 보험기간도 입력했죠. 이런 것들 가끔 시험에서 그럽니다. 기초주행거리를 누락시켰으니까 입력해라 하는 문제 나온다. 또 보험기간을 누락했으니까 입력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와야 돼요? 기초정보관리에 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가서 그랜저인지 아반떼인지 딱 선택해 가지고 누락됐다는 거 찾아서 거기다 입력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시험에서는요, 그렇다고 승용차를 사고 나면 나머지 두 문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연속해서 낼 수도 있고 그냥 이걸로 이 점표 입력하는 걸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반드시 승용차 구입을 한 뒤에 또는 화물차 유형자산 매입하고서 고정자산 등록 또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걸로 문제가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 업무를 한다면 회계 처리하고 고정자산도 등록해야 되고 업무용 승용차라면 업무용 승용차까지 등록 마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째 문제 드디어 카드 매입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우리 매입 전표는 4가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그리고 이게 지금 57번인 것 같아요. 57. 그러니까 한번 있어봐. 이게 카드 매입. 그러니까 57번. 57번 매입에서 네 가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1, 53, 54, 57. 저기 전부 매출이라고 써 있어서 매출 아니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매출인가요? 아니 매입은 맞는데 카드 전표에 매출. 여러분 신용카드는요 다 매출 전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표를 누가 발행하냐면 판매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이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 매출 전표죠. 사는 사람은 그 판매자가 발행한 매출 전표를 받아오는 거니까. 내가 산다고 해서 매입 전표라고 이렇게 발행하는 게 아니죠. 이 카드 매출 전표는 전부 판매자가 발행하는 거니까 매입이든 매출이든 다 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매입 전표라는 건 없어요. 카드에는. 그래서 요걸 읽어봐야 돼요. 그 설명을. 이게 무슨 카드 매출 전표인가를 보니까 마우스를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구입이니까 매입이죠. 마우스를 구입했습니다. 광고 홍보 사은품으로. 그래서 이런 마우스를 제작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상품 이름을 새긴다든가 회사 이름을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광고용으로 나눠주는 그런 마우스를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홍보용 사은품을 샀어요. 자, 이거를 비품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마우스는요 비품으로 처리 안 해요. 이건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쓰려고 마우스를 산 게 아니라 광고용으로 샀어요. 그래서 소모품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어제 저기 문제에서요. 그 A4 용지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사무용품들 쭉 나열했는데 그거 개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하신 것만 제가 맞은 걸로 했습니다. 소모품비로 하시거나 사무용품비 이 두 개는 다 맞은 걸로 했어요. 사무용품비도 맞습니다. 소모품비도 맞습니다. 제가 무슨 개정 과목을 써라 안 했기 때문에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두 개는 맞는 걸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개정 과목은 다 틀린 걸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도서인쇄비로 하신 분도 계셨는데 도서인쇄비는 거기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도서인쇄비가 되려면은 명함을 인쇄했다든지 책을 구입했다든지 잡지 구독료를 냈다든가 신문 구독료를 납부했다든가 그것이 도서인쇄비예요. 어제 거기에 있는 그 전도금 정리할 때 세 번째 있었던 뭐 A4 용지 등 뭐 있었는데 거기 도서인쇄비 성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인쇄비 틀렸고요. 또 비품으로 하신 분도 있었나요? 아무튼 사무용품비하고 소모품비가 아닌 뭔가 다른 걸로 한 분이 두 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틀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우스를 샀다고 해서 뭐 비품으로 처리한다든가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든가 다 틀립니다. 왜냐? 광고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봅시다. 자, 광고 목적으로 우리가 마우스를 샀기 때문에 요 부가가치세 6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부터 확인해 볼까요? 여기 9월 30일이 거래일시죠. 입력하겠습니다. 9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다 월 날짜, 월일을 다 쓰세요. 여기 밑에다가 이게 쓰는 방식으로 하니까 어제도 시험 보다 보니까 날짜를 안 고치고 계속 입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하니까 전표 한 건 한 건을 월일을 꼬박꼬박 넣는 걸로.
시험에 대비할 때도 그게 더 안전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월기를 다 넣습니다. 9 엔터 30 이렇게 하고. 자, 유형은 57번입니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고요. 이걸 선택하면 카드사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CT카드 맞죠? CT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줘요. 자, 품명에서는 마우스죠. 수량 단가 모르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이게 중요한데 카드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첫날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는 환경 설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66,000원을 입력한다. 아니 66만 원을 입력한다. 여기다가 660 플러스. 그렇게 하고 엔터 쳐놓고 보면은 공급가액이 60만 원, 부가세가 6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네. 잘 되셨나요? 그래서 카드는 매출이 됐든 매입이 됐든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 입력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 있는 거래처는 아까 카드사는 시티카드 했잖아요. 그게 여기는 거래처는 시티카드가 아니에요. 여기 거래처는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가맹점 명의에 있는 현웅컵나라가 되는 거예요. 현웅컵나라. 그리고 카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예, 오른쪽 방향키로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분계는 카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번이 카드죠. 그래서 4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자동으로 일어나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대변의 미지급금, 네, 66만 원을 어디다 미지급했어요? 시티카드사에 아직 미지급했죠? 네, 그래서 미지급금 시티카드 맞았죠? 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야죠. 앞으로 공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고 매출세액은 계정과목이 뭐였어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매출세액. 예. 매출했을 때 요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기록했었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상품인가를 확인하셔야 돼. 자, 우리 3일패션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마우스가 상품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개념 과목을 고쳐야 됩니다. 예.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광고 선전비로 고치면서 833번 내려와서 엔터 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매입 유형을 선택하잖아요. 밑에 분계 내려오면 차변에 무조건 상품이에요. 예. 이게 그거밖에 몰라. 무조건 상품밖에.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게 상품이 아닐 때는. 그래서 어제 여기 여러분들 그랜저 샀을 때도 차량 운반구로 우리가 고쳐줬거든요. 상품이었던 거죠. 지금은 마우스를 광고 목적으로 샀으니까 상품을 광고 선전비로 우리가 고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분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는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광고 선전비구나.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4개를 다 우리가 연습을 해봤네요. 자,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제가 분계를 자꾸 강조드리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평가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종이다 이렇게 쓰라고 이 양식을 그려놓을 거예요. 예. 양식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표 입력하고 자금 관리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에다 다 입력했죠? 앞으로 시험 보는 거는 이제 컴퓨터 입력하는 거 없어요. 예, 없을 겁니다. 조회하는 거 조금 이제 조회하는 것은 이제 그 회계정보 시스템에서 장부 조회하라는 문제는 이제 내는데 뭐 입력해가지고 양식 인쇄해내고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결산이나 또 나머지 부가가치세나 또 회계정보 시스템에 이런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종이에다 쓰셔야 되는데 위에다가 세금계산서하고 거래 설명해 놓고 답을 여기다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이제 9월 5일 날 우리가 어제 했던 거죠. 스커트를 상품을 매입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51번 과세 매입이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분명은 스커트 그 세금계산서 보고 쓰시고 수량 쓰시고 단가 쓰시고 공급가액 쓰시고 부가세 쓰시고 거기 세금계산서 보고 거래처 쓰시고 전자세금 계산 쓰면 전자입력 쓰시고 분계유형 이건 안 써도 상관이 없고 써도 상관이 없고 왜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느냐 이거만 맞으면 되니까 분계만 쓸 줄 알면 이거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계 유형이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 쓰실 때 여러분이 쓰든지 아니면 비워놓든지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틀려도 이것만 맞으면 맞는 걸로 한다. 왜냐면 전표 입력할 때 이게 틀렸는데 이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분계 유형이 틀렸는데 이게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맞으면 된다.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근데 이제 어제도 질문하셨는데 이 코드까지 다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요. 코드. 쓰셔도 됐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세금계산서 보고 이제 여러분 이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요거를 위에 거 10점, 밑에 거 10점 이렇게 제가 평가할 거라고 그랬죠. 위에만 맞으면 10점 주고 여기 두 개 다 맞으면 20점 준다 이런 얘기예요. 위아래로 나누어서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분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밑에 분계 잘 의식 안 하고 넘어가고 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를 이제 앞으로 뒤에서도 계속 입력을 연습할 텐데 며칠을 연습을 해도 그 분계를 기억을 못 해요. 직접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몇 개 낸다고요? 2개 내겠습니다. 2개. 2개면 벌써 뭐쯤이에요? 이거 10점, 이거 10점, 40점이죠. 40점. 그렇죠? 100점 만점에 40점이 이런 문제다. 이거 2개. 그래서 부가세 시험 볼 때는 이제 거기서 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여기 쭉 설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없을 때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뒤에 와서 그 수행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게 컴퓨터 화면이 떠오르겠죠. 이렇게 했다 이거. 어제 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겠죠. 오늘 한 것만 한번 볼까요? 업무용 수용자 등록 이렇게 했잖아요. 기초정보관리에서 업무용 수용자 등록 오늘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거 여기 입력할 때 우리 고정자산 코드 여기 도움말 불러내 가지고 그랜저 딱 선택을 해줬었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방금 입력한 거 57번 카과로 했고 품명은 마우스라고 쓰고 공급가액 60만 원을 바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66만 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60만 원과 6만 원으로 딱 나누어졌었죠. 거래처는 현흥 컴나라였고 이건 카드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죠. 그리고 분계를 카드 분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거죠. 이 분계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셔라 이거예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60만 원, 부가세 대급금 6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66만 원, 거래처는 시티카드. 거래처가 필요한 거는 꼭 이 책에서도 가로 속에 거래처를 이렇게 나타내 주죠. 제가 어제 채점할 때는요. 거래처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안 썼으면 그 문제는 감점을 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에다는 안 썼는데 그 출력한 거 보니까 거래처가 나와 있어. 그거는 그냥 감점을 안 했어요. 예, 시험지에다는 안 썼지만 그 인쇄한 거 있죠? 원장 보면은 그 거래처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점 없이 전표는 제대로 입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57번 카과 매입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수행 팁 233페이지의 수행 팁을 읽어 보면은요.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입, 카드 매입 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합니다. 예, 여러분 15일날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다 해본 거예요. 이거 한 번씩. 근데 지금 아직은 여러분 미숙해. 왜냐면 딱 한두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머릿속에 다 남는 사람이 천재죠. 그래서 뒤에 또 연습을 할 거니까요. 그러나 한 번씩은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만 나온다 이겁니다. 매입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라든가 카드 채권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확인해라. 예금은 은행으로 안 바뀌어져 있으면 바꿔야 되고 카드는 카드 회사로 안 바뀌어져 있으면 수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카드는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BC카드, CT카드 자동으로 바뀐 거 확인하셨죠? 네. 시험 때그 유형 쓰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그 카드 57번 같은 경우에는 네. 카 바로 전사에 나오는데 그냥 카드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카 바로 써야 돼요? 카과로 안 쓰고 카드로 썼다. 맞은 걸로 할 수 있죠. 예. 카드라는 건 없죠. 예, 이제 우리는 카드 매입 카과만 있지. 여기 카드 매입. 네. 그렇죠. 이것도 살짝 틀렸네요. 원래는 카과. 카과인데 뭐 하여튼 비슷하게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그 NCS 평가할 때 종이에 막 쓸래니까 프로그램에다 입력해보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하셔도 돼요. 예.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아무 회사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회사나 실행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 직접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입력해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입력해보고 시험지에 쓰는 건 가능합니다. 수행 팁의 두 번째 얘기가요. 예. 예를 들어 카와에서 저들이 클릭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게 CT가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뜹니다. 그때 고치라는 그 얘기예요. 그때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요. 아쉽게도 앞에 유형을 카과로 안 하면 그 문제는 다 틀리게 됩니다. 예. 벌써 57번 카과로 안 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안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거의 틀려요. 왜냐하면 카드 과세로 해야만이 밑에 분계도 미지급금으로 뜨고 이렇게 되는데 카과 아닌 뭔가 다른 걸로 하면은 밑에 분계도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유형 선택하는 걸 제대로 못하면 그 문제는 다 망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알아보겠는데요. 뭐 부속 서류 우리가 입력하면서 다 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입력한 거를 안 봤네. 그래서 방금 입력한 거 부속 서류 확인해보고 여기 한번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57번 카과를 입력한 것은 전체 메뉴에 가서 부속 서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첫째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입니다. 수령금액 우리가 수취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클릭해 볼까요? 자, 이게 지금 9월 전표였죠. 9월 전표니까 7월부터 9월로 줘야 돼요. 7, 8, 9 과세기간이 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으로 한 건 60만 원, 세액은 6만 원. 그리고 그 내역이 밑에 나와 있죠. 9월 30일 날 공급가액 60만 원에 세액 6만 원, 현금 컵나라이고 사업자 번호 뭐 저기 우리 그 법인카드 번호도 여기 나오죠. 만약에 분명히 전표를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집계표에 왔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이런 자료가.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 불러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표를 입력을 했다면. 그리고 57번 카과로 했을 때 오는 거예요. 57번 카과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유형을 57번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17번으로 했다. 이쪽에 올까요? 안 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17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17번이 뭐냐면 우리가 카드 매출전표를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판매한 거. 판매한 거는 발행집계표에 집계가 되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매출전표를 받아온 거는 수령 금액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을 57번으로 해야 이쪽에 오고 만약에 17번으로 하면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부수서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를 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작성됐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지금 여러 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자, 우리가 카드 매출에 여기 과세표준 내 기타 그렇지 기타 여기에 들어갔어요. 기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번. 네. 여기에 패션 잡지 판매한 거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매입은 어디에 있느냐? 그 밑에 있겠죠. 예, 여기 매입세액 쪽에. 매입세액에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카드 매입은 14번에 있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여기에 60만원, 6만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보면 60만원을 클릭해보면 역추적이라는 곳에 여기 나옵니다. 신용카드 수령 한 건에 60만원, 60만원에 6만원. 여기 역추적.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 반드시 어떤 부속서류 하나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어디엔가 끼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끼어 들어가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고 실무자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표를 입력했는데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된 줄을 모르고 덜커덕 인쇄해가지고 신고하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표를 입력했을 때 분명히 어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 그럼 뭔가 틀렸으니까 잘 검토해 봐야 돼요. 자, 닫아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거를 작성해라 하면 꼭 저장을 해두시고 작성을 하라는 말이 없는데 내가 그냥 들어와 봤어요. 그러면 아니요 해도 상관없어요. 저장 안 해도 왜 상관이 없느냐? 다시 불러내면 또 작성되니까. 예, 그런데 시험에서 2기 애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조회해가지고 저장 단추 눌러놔야 돼요. 자, 이제 부속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봤던 거.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러 번 봤죠? 계산서 합계표도 봤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도 봤죠? 방금 본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방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랜저까지 입력하고서 봤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속서류에 있어요. 네. 그리고 수행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속서류 보는 방법이에요. 수행 1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이익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익이 기간은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네. 자, 이게 틀린 사람은 어제하고 그저께 전표 입력을 안 하신 분은 금액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쭉 입력하신 분만 맞을 거고, 뭐 틀려도 보는 방법은 알면 되니까, 네, 수업 빠지신 분이 있으면 네, 금액은 틀려도 보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수행 1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나 이런 것이 어디에 나와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여기 있죠. 딱 갑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요. 네. 뭐라고 나오네요. 저는 저장을 어제 했더니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뒤에 전표를 오늘 넣었기 때문에 한번 새로 반영해 보겠어요.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새로 반영하겠다. 새로 작성하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매수하고 공급가액. 자, 매출은 여기고요. 전자는 여기죠. 여기를 클릭해서 보셔야 돼. 예. 그러면 매수는 5매, 공급가액은 1억 1천만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거 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고르는 문제 나와요. 그리고 어느 장부에서 조회해라. 장부도 딱 알려줍니다. 아주 쉽게 문제를 냅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인가? 자, 이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도 아까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거예요. 괜히 닫았네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다시 7월부터 9월 여기에 있어요. 매입이 어디냐면 바로 밑에 있는 게 매입입니다. 매출하고 매입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전자니까 여기 전자란에 거래처 수가 몇 개냐 하니까 거래처 수는 4개죠. 4. 거래처 수. 매입처가 거래처 수예요. 자, 그 다음에 수행 3번. 발급받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 자, 여기는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하고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매입이 밑에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3에 공급가액은 7,835만원이죠. 예.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세금이 아니군요. 예.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수행 3번은 전자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 아니고 닫고 계산서 집계표 따로 있죠. 계산서 집계표 면세가 계산서니까. 자, 계산서 집계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자, 매입 전자계산서니까 밑에입니다. 매입 전자계산서 밑에 여기 한 건에 30만원. 매입 전자계산서 한 건에 한 매에 30만원이죠. 그 다음에 수행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은 얼마냐. 네,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가셔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고 읽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해볼까요? 그러면 없어요. 다시 불러오기. 예. 새로 불러오면 다시 불러지고요. 읽으시겠습니까? 하면 그거 다시 처음 걸 읽어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이 얼마냐. 예, 매출거래의 발행금액 과세매출에 16만 5천 원이죠.
다음에 수행 5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 아까 6만원 보셨죠? 네, 이거는 그냥 금방 봤으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6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부속서류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7월부터 9월로 줘야 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했든지 예 했든지 뭐 오늘은 불공이 없었으니까 없었죠? 불러내면은 어제 우리가 입력했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 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매입 세액이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여기 세액란에 있는 합계 253만 5천 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뭐 아직 이 양식들 지금 보고 있는 부속 서류가 전부 다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점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 들락날락 하니까 점점 이 양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그대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매입 세금이면서요. 네. 밑에 생각에는 5개가 되어 있잖아요. 매입처가. 잠깐만요. 여기 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요. 매입 계산서. 매입처가. 매입에서 네. 매입이 여기죠. 5건이요? 합계가 5개인데 그것은 아니고 옆에 거래처 나와 있는 거 그것은 5개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거래처가 하나, 둘, 셋, 4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전자 외의 사업자도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매입처가 4군데에다가 전자 외 종이가 거래처가 한 군데가 있네요. 네. 여기서 전자만 물어봤으니까 전자만 그렇지. 문제에서는 전자만 물어봤어요. 이거를 합계를 보니까 이거 전자의 매입처를 보니까. 여기 옆에 나오는 것은 이 합계는 안 나타나고요. 예, 전자 따로, 전자 외 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자 4군데에다가 전자 외 1군데. 아시겠죠? 예. 이 합계는 전자 4군데와 전자 외 1군데 합쳐서 5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가세 신고하기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